매일 새벽 4시 한 남자가 이 학교 앞에 섰다. 그런데 왜 그는 똑같은 장소로 돌아온 걸까? 연세든 낭자가 매일 새벽부터 학교 앞에 서 있어요. 아이들 노리는 것 같아서 신고합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15년째 경비원으로 일하는 박종수 씨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매일 새벽 4시부터 학교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는 것이었어요. 검은색 점퍼에 야구 모자를 눌러 쓴 남자는 아침 9시가 되어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하루 5시간씩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가장 이상한 건 그 남자가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유독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핀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아니면 무언가를 죽이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최근 아동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비원 박종수 씨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그 남자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새벽 4시 10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석수초등학교 정문 앞.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순찰을 돌던 박종수 씨는 학교 정문 CCTV 화면을 확인하다가 멈칫했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라는 건 알 수 있었죠. 종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시간에 버스는 없는데 첫 버스는 새벽 5시 20분이었어요. 1시간 이상 일찍 나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종수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3월 초의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영하 2도의 날씨에 남자는 그저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첫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타지 않았어요. 버스가 떠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버스도 세 번째 버스도 마찬가지였죠. 종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노숙자인가? 아니면 취객인가? 시간이 지나자 동이 텄습니다. 7시가 되자 남자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형광조끼를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마치 교통 봉사자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학교에서 봉사자를 신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7시 30분부터 아이들이 등교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양손을 벌려 차량을 막았습니다. 건너가렴. 천천히. 낮고 굵은 목소리였어요. 아이들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를 건너갔죠. 9시가 되자 등교 시간이 끝났습니다. 남자는 형광조끼를 벗어 접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종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4시 10분, 같은 자리에 같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7시가 되면 형광조끼를 입고 횡단보도 앞에 섰죠. 사흘째 되는 날 종수는 용기를 내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가까이서 보니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인 것 같은 눈빛이었죠. 혹시 학교 관계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럼 왜 여기 계신 건가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지나가다 쉬는 거예요. 지나가다 쉬는 거라면서 왜 형광조끼를 입고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건가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며 말을 흐렸어요. 그건 그냥 할 일이 없어서요. 종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에서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만약 저 남자가 아이들에게 해로운 존재라면, 만약 교묘하게 접근하려는 범죄자라면, 종수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타났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가 쉬는 날에도 남자는 새벽 4시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물론 아이들이 없으니 형광조끼를 입지는 않았지만 어디론가 가지도 않고 그저 학교를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종수는 남자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차림은 항상 똑같았어요.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 그리고 낡은 운동화. 점퍼는 여러 군데 헤어져 있었고 운동화 밑창은 닳아서 거의 평평했죠. 하지만 깔끔하게 빨아서 입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단정한 사람이라는 인상이었어요. 남자는 절대로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문에서 10m 이상 가까이 오는 법도 없었어요. 항상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 사이에서만 움직였죠. 아이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횡단보도를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사과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종수가 그걸 처음 발견한 건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학년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분홍색 가방을 맨 작은 아이였죠. 남자는 차를 막고 아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완전히 건너간 후 남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도 한참을 말이죠. 왜 그러는 거지? 종수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종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학교 앞 문구점 사장 김영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용호 씨, 혹시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매일 나오는 아저씨 아세요? 아, 그 사람요? 영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보이더라고요. 한 달 전이요? 네, 2월 초쯤부터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이들한테 해코지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아세요? 저 사람에 대해서? 영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한 번은 말을 걸어봤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빚을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빚이요? 네, 무슨 빚인지는 안 말하더라고요. 빚을 갚고 있다. 종수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빚을 갖고 있다는 걸까요? 다음으로 학교 앞 떡볶이 가게 주인 이정숙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아, 그 아저씨요? 정숙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사람 정말 이상해요. 왜요? 뭘 보셨는데요?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날도 그 사람이 나와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요? 네, 흠뻑 젖어가면서도 그 자리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등교할 때는 자기 점퍼 벗어서 아이들 머리 위에 씌워주고요. 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요? 네, 본인은 비 다 맞으면서. 그 사람 정말 이상하죠? 이상하다기보다는 종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건 오히려 선한 행동 같았거든요.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요.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종수는 새벽에 경비실에서 CCTV를 확인했어요. 예상대로 남자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자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 것 같았죠.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종수는 참다 못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도 파르스름했죠. 이거 드세요. 종수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커피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진짜 매일 오시네요.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힘드시잖아요. 남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무슨 빚이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종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단순한 빚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훨씬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매일 나타났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앞에 이상한 남자가 있대요. 저도 들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온대요. 혹시 범죄자 아닐까요? 요즘 아동범죄 많잖아요.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났어요. 어느 날 학교 교장 김미영 선생님이 종수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학교 앞 그 남자 건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한 사람일까요? 종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 달 동안 관찰해 보았는데 해코지 하는 모습은 못 봤어요. 오히려 아이들 안전하게 건너도록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래도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니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원이라도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종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신고하기는 조심스러웠어요. 만약 정말로 선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종수는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 매일 새벽 4시부터 나와. 아이들 등교할 때까지 5시간을 서 있어. 그게 한 달 넘게 계속됐고.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자꾸 빚을 갚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무슨 빚인지는 절대 안 말해. 아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혹시 과거에 이 학교랑 관련이 있는 사람 아닐까? 무슨 말이야? 졸업생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자녀가 다녔거나. 종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다음 날 종수는 교무실을 찾아갔어요. 교무주임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졸업생 중에 사고가 났던 아이가 있을까요? 교무주임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학교 앞에 매일 나오는 남자분이 있는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교무주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 온 지 8년 됐는데요. 그동안 큰 사고는 없었어요. 8년 전 이전에는요. 그건 모르겠네요. 종수는 일단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어린이날이 가까워져서 학교 앞이 분주했어요. 학부모들도 평소보다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저 남자 뭐 하는 거예요? 남자 쪽을 보니 남자가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종수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저씨가 도와줬어요. 신발끈이 풀렸는데 아저씨가 묶어줬어요. 남자가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발끈이 풀려서 넘어질 것 같아서. 그때 학부모 몇 명이 남자를 애워쌌어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왜 매일 학교 앞에 있어요? 무슨 목적이에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종수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진정하시고. 학부모 한 명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수상한 사람이에요. 종수는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 경찰관과 경력이 있어 보이는 여자 경찰관이었어요. 무슨 일이죠? 저 남자요. 매일 학교 앞에 서 있어요. 한 달 넘게요. 학부모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까는 아이 손까지 잡았어요. 경찰관들이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정태호 씨, 63세, 안양시 거주. 네, 왜 매일 이 학교 앞에 오시는 거죠?
태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는지 보려고요. 경찰관이 눈썹을 지켜오렸습니다. 학교 관계자세요? 아니요, 학부모세요? 아니요. 그럼 왜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경찰관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시죠.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태호가 순순히 따라갔어요. 저항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종수에게는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벌을 받아야 할 사람처럼 순순히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수도 파출소로 따라갔어요.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을 해야 했거든요. 파출소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정태호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매일 그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까? 태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0년 전에 그 학교 앞에서 제가 사고를 냈어요. 사고요? 무슨 사고요?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음주운전을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관이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했어요. 잠시 후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14년 3월 2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박사연, 당시 8세, 사망. 마지막 단어가 조사실에 올렸습니다. 사망. 종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가 10년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였다니, 피해자는 8살 아이였고 그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경찰관이 태호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매일 그 자리에 선 겁니까?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죽인 아이예요. 서연이가 하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제가 태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어요. 종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매일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구나.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으셨습니까? 네, 3년 6개월 복역했습니다. 출소한 건 언제죠? 7년 전입니다. 그럼 7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태호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7년 동안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앞을 돌아다녔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는지 지켜봤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국을요? 네, 서울에서 시작해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몇 달씩 한 학교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다시 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 학교로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 자리로요. 종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속죄하며 살아온 남자.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경찰관이 종수를 불렀습니다. 경비원분,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조용한 곳에서 경찰관이 말했어요. 이분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좀 놀랐어요. 경찰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안전을 지켰다니, 자기 잘못을 이렇게까지 속죄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종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알아봤는데요. 경찰관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지나간 학교들 근처에서 교통사고율이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정말요? 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최소 5개 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종수는 태호를 다시 바라봤어요. 조사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 10년 전의 실수를 평생 짊어지고 사는 남자였습니다. 종수는 결심했어요. 저 남자를 도와야겠다고. 다음 날 종수는 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태호에 대해 알게 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0년 전 그 사고 기억나요. 제가 이 학교에 부임하기 2년 전 일이었는데 전임 교장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학부모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 거예요. 그 후로 이사간 가정도 많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 아이 부모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종수가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은 바로는 부부가 이혼하고 어머니만 남았다고 해요. 아직 이 동네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수는 결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찾아야겠어요. 그분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종수는 며칠 동안 수소문했어요. 동네 부동산, 주민센터, 오래된 상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드디어 피해자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이수진, 현재 48세,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석수초등학교 경비원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한데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 앞에 매일 나오시는 정태호 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멎는 게 느껴졌어요.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한 달 전부터 봤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종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나쁜 의도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웠어요. 내 아이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10년이 지나고 보니 수진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사람도 평생을 지옥에서 살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종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수진 씨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볼게요.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학교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종수가 태호와 수진 씨를 각각 안내했습니다. 태호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수진 씨를 보고 멈춰섰어요. 10년 만의 대면이었습니다. 서연이 엄마.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도 태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어야 하는데. 태호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어요. 10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한참을 태호를 내려다봤어요.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연민까지. 일어나세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학교 앞에 서 있다는 거 알아요. 수진 씨가 말을 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화가 났어요. 뭔 자격으로 거기 서 있냐고.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수진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당신이 고개 숙이는 거 봤어요. 서연이한테 사과하는 거잖아요. 태호가 흐느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 있는 것도 봤어요. 비 오는 날 자기 옷 벗어서 아이들 씌워주는 것도. 수진 씨도 울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옥에서 3년 반 있었어요. 나와서는 갈 곳이 없었어요. 가족도 다 떠나고 친구도 다 끊기고. 태호는 출소 후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일용직과 노숙을 반복했어요. 번 돈은 다 피해자 가족한테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행에서 보낸 거 알아요. 다 반송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이를 살리지는 못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지킬 수 있으니까요. 수진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네. 100개가 넘는 학교를 돌았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는 걸 보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서연이가 살아 있었으면 저렇게 등교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수진 씨가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태호가 놀라서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용서할게요. 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서연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용서한 거. 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서연이도 당신을 용서했을 거예요. 당신이 10년 동안 다른 아이들을 지켜준 거 보면서. 태호가 오열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던 용서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종수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10년 만에 화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학교 앞에 서 있던 수상한 남자가 사실은 10년 동안 속죄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용서했다는 것까지.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은 감동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어요. 정태호 씨는 10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왔어요. 피해자 유가족분도 용서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수진 씨를 소개했어요. 수진 씨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분노했어요. 당연하죠. 내 아이를 죽인 사람이니까. 학부모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는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도 1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더라고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매일 속죄하며 살았어요. 수진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서연이가 살아있었으면 올해 18살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10년 동안 지켜준 아이들 중에 서연이 또래가 많아요. 그 아이들이 무사히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걸 보면 서연이도 어딘가에서 같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정태호 씨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려요. 이 학교에서 봉사하게 해주세요. 공식적으로요.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어요. 교장 선생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 토론이 이어졌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투표를 하기로 했어요. 결과는 찬성이 과반수였습니다. 그렇게 정태호는 석수초등학교의 공식 교통봉사자가 되었어요. 형광조끼에는 이제 봉사자라는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새벽 4시에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어서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 정문 앞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당당하게 아이들을 지켰어요. 아침마다 아이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태호는 처음에 당황했어요.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녕. 오늘도 조심해서 가거라. 1년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매일 학교 앞에 섰어요.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태호에게는 살 곳이 생겼어요. 학교 근처 주민들이 빈 방 하나를 내줬거든요.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내세요. 처음으로 따뜻한 잠자리가 생겼습니다. 밥도 굶지 않게 됐어요. 떡볶이 가게 정숙 아주머니가 매일 아침을 챙겨줬거든요. 봉사 전에 든든하게 드셔야죠. 문구점 영호 씨는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수진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서연이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도 물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태호에게 물었어요. 태호 씨, 이제 본인을 용서하셨어요? 태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완전히는 못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아이들 웃는 얼굴 보면서요. 수진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이도 그랬을 거예요. 매일 아침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등교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학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태호 씨. 왜요? 서연이 기억해 주셔서요. 평생 잊지 않고 속죄해 주셔서요.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용서해 주셔서, 살아갈 이유를 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서연이가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5년이 더 지났습니다. 태호는 68세가 됐어요.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학교 앞에 섰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종수 경비원이 태호를 불렀어요. 태호 씨, 학교에서 상을 드리고 싶대요. 상이요? 안전지킴이 상이래요. 15년 동안 아이들 지켜주신 거 기념해서요. 태호는 손을 저었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냥 빚 갚은 것뿐인데요. 종수가 태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호 씨, 빚은 이미 다 갚았어요. 아니, 이자까지 다 갚으셨어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서연이 목숨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목숨은 돈으로 못 갚아요. 하지만 태호 씨는 목숨으로 갚았잖아요. 15년 동안 자기 인생을 바쳐서. 태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 씨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스스로를 용서하래요. 그럼 이제 좀 쉬세요. 본인을 위한 삶도 살아보세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이게 제 삶이에요. 아이들 지키는 게? 이게 저를 살게 하는 이유예요. 종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눈빛에서 결의를 봤거든요. 그날 저녁 태호는 항상 그랬듯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태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별이 서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자, 서연아. 내일 또 올게.